2019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에서 엔지니어들이 한 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업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죠. 중국 공장들이 LCD 패널을 장당 20달러에 쏟아내고 있는데 삼성의 생산 원가는 62달러였습니다. 계산은 단순하고도 냉혹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황해 건너 중국에서는 BOE 테크놀로지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챔피언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역사상 가장 큰 단일 디스플레이 투자인 87억 달러 규모의 메가팩토리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정복의 마지막 단계라고 선언했고, LCD에서 한국을 무너뜨린 바로 그 전략 대규모 보조금, 원가 이하 가격 책정, 그리고 인내심을 OLED에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서방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한국의 부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한 보고서는 선언했죠. 규모와 비용이 승리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규모와 비용이라 마치 디스플레이 기술이 단순한 범용 상품인 것처럼 수십 년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를 정부 수표로 살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4,500니트를 찍는 패널을 공개합니다. 너무 밝아서 시청 경험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눈부심 방지 기술을 따로 개발해야 할 정도의 밝기였습니다. 어떤 중국 제조사도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기술 격차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전 애플은 조용히 BOE의 아이폰 17 프로 디스플레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또다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또다시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빈자리를 채웠고, 최종 공급 물량이 집계되었을 때 그 숫자는 규모와 비용 애널리스트들이 완전히 놓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이폰 OLED 공급의 98.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 단독으로 OLED 모니터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진짜 승부를 가르는 프리미엄 영역에서 한국의 지배력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25년간 지배해온 LCD 사업을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때 포기했을까요? 왜 애플은 가장 까다로운 제품들, 폴더블 아이폰, OLED 맥북의 독점 공급사로 삼성을 계속 선택하는 반면 BOE는 품질 테스트에서 계속 탈락하는 걸까요? 14년 8개월짜리 미국 수입 금지 조치는 중국이 격차를 좁히려 했던 진짜 방법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그리고 QD-OLED란 무엇이고, 왜 삼성은 상용 제품으로 존재하지도 않던 이 기술에 110억 달러를 베팅했을까요? 삼성이 무엇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BOE를 알아야 합니다. BOE 테크놀로지 그룹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챔피언으로 순수 물량 기준 세계 최대의 패널 제조사입니다. TV, 노트북, 스마트폰,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의 화면을 만들죠. 그리고 BOE 뒤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겨야 할 전략 산업으로 결정했고, 정말 문자 그대로 어떤 대가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두의 B16 공장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디스플레이 투자를 대표합니다. 630억 위안, 대략 87억 달러 규모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프로 축구팀을 다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입니다. 청도 지방정부가 이 비용의 약 30%를 직접 부담하고 있고, 국유 기업들이 프로젝트 지분의 4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 입장에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 전략이 전에도 먹혔다는 겁니다. 2004년 중국은 글로벌 LCD 시장에서 사실상 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은 36%로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오면 이 숫자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중국이 LCD 생산의 72%를 장악한 반면 한국은 겨우 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략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정부 자금으로 대규모 공장을 짓고 패널 가격을 생산 원가 이하로 책정하고 경쟁자들이 피를 흘리다 쓰러지길 기다리는 것이었죠. 우아하진 않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BOE는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39억 달러의 직접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 2023년에는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BOE의 보조금이 실제 이익을 초과한 겁니다. 정부 지원금 5억 3,200만 달러를 받으면서 실제 이익은 3억 5억만 달러에 불과했으니까요. 정부 도움 없이는 손해를 보는 회사가 어떻게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시장의 결과를 결정하는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용 우위는 맞서 싸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산 6.7인치 OLED 패널의 생산 비용은 23달러인 반면 한국산 동급 패널은 62달러입니다. 이건 격차가 아니라 협곡 수준이죠. 그래서 BOE가 B16 메가팩토리를 발표했을 때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LCD에서 해냈고 이제 OLED에서도 할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어떤 프리미엄 고객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였습니다. BOE가 노린 것은 가장 큰 상, 애플의 아이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87억 달러로도 그 성을 뚫지 못했는지 이해하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진짜 강점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공장이 아니라 훨씬 복제하기 어려운 무언가에 있었습니다. 1991년 삼성은 외부에서 보기에 거의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TFT LCD 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것이죠. 당시 이 시장은 완전히 일본의 것이었습니다. 샤프, NEC, 도시바 이 회사들은 10년 넘게 LCD 기술을 완성해오고 있었죠. 그들이 특허를 쥐고 있었고 공급망을 통제했으며 삼성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 보이는 제조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와 조선으로 알려져 있었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로 알려진 게 아니었고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삼성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경영진은 다른 걸 봤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결국 모든 것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봤죠. TV, 컴퓨터, 전화기,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기기들까지요. 그리고 향후 30년을 정의할 계산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가 싸우더라도 소비자 가전을 재편할 산업에서 빠지는 것보단 낫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초기 몇 년은 처절했고 이걸 미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돈을 잃고 있었고 수율과 씨름하고 있었으며 일본 경쟁사들이 분기마다 더 우수한 제품을 내놓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정신을 담은 단어가 있죠. 따라잡기. 매일 아침 삼성 엔지니어들은 뒤처져 있다는 걸 알면서 눈을 떴고 매일 저녁 그 격차를 조금씩 좁히며 퇴근했습니다. 1995년까지 삼성은 한국 최초의 LCD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크지도 가장 앞서지도 않았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으로 한국의 노하우로 수천 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으로 세워진 것이었죠. 일본이 10년 걸려 알아낸 것을 삼성은 4년간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압축해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업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삼성은 17% 시장 점유율로 글로벌 대형 TFT LCD 생산 1위 자리를 차지했고 같은 해 애플과 1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절망적인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회사가 이제 페이스를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일어난 일은 마법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쌓이는 제조 전문성의 축적이었죠. 모든 생산 가동이 삼성에게 수율 최적화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고 모든 불량 배치가 공정의 약점을 드러냈으며 해결된 모든 문제가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에게 전해지는 조직적 지식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1위에 도달할 즈음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컨설턴트에게서 살 수도 없는 수준으로 디스플레이 제조를 이해하는 수천 명의 인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삼성은 글로벌 TV 시장 정상에 올랐고 이 자리를 19년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경기 사이클, 기술 혁명, 끊임없는 경쟁 압박을 뚫고 19년간 리더십을 유지한 겁니다. 이건 운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체계적 탁월함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시기에 삼성이 구축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점유율이나 생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쟁에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였죠. 업계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아는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는 곧 최대의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대 중반 삼성 경영진이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25년간 쌓아온 LCD 사업이 곧 무가치해질 것이라는 진실이었죠.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인 분야가 곧 무가치해질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0년대 중반 삼성 경영진은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LCD 패널이 23달러의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삼성의 생산 원가는 62달러였습니다. 삼성 패널이 더 좋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고 더 나은 품질 관리,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수십 년의 제조 노하우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당신의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있고
그 정부가 손실을 무한정 메워줄 용의가 있다면 그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비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찾고 어쩌면 정부의 보호나 보조금을 요청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서서히 잃어가며 모든 마진 1%포인트를 위해 싸우는 것 말입니다. 삼성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산업사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용감한 결정일 수 있는 길을요. 2019년 삼성 디스플레이는 13조 1천억 원, 약 108억 5천만 달러를 QD OLED 기술 개발과 제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생산하고 있던 일반 OLED가 아니라 양자점과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술인 QD OLED였죠. 대부분 연구실과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에만 존재하던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은 한 번도 대량 생산된 적 없는 기술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을 위해 작동할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기술에 거의 110억 달러를 베팅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결정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삼성이 무엇을 버리고 떠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던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삼성은 25년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LCD 제조 운영을 구축해왔고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협력사 관계가 있었으며 모든 생산 라인의 모든 특성을 꿰뚫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2022년 삼성은 LCD 생산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공장들의 불이 꺼졌고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던 생산 라인들이 폐쇄되거나 전환되었으며 사반세기의 작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모두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 베팅을 위해서였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식별하고 완전히 헌신하며 나머지는 모두 놓아버리는 규율을 갖는 것이죠. 말로 하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고통스럽게 어렵습니다. 특히 놓아버리는 것이 수익성 있고 헌신하는 것이 불확실할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삼성은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2003년에 세계 최초의 능동형 매트릭스 OLED 디스플레이를 선보였고 2010년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대표 화면 기술이 된 슈퍼 아몰레드를 출시했습니다. 2017년 애플이 마침내 아이폰 X에 OLED 화면을 넣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양을 대규모로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였죠. 그 단일 설계 수주로 삼성은 애플의 가장 중요한 제품 출시에 독점 공급사가 되었습니다. QD OLED 베팅은 삼성이 맹목적으로 도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년간 곧 유일하게 중요해질 기술에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쟁자들이 여전히 LCD 마진 최적화에 매달려 있을 때 올인할 확신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에 돈을 지불할 고객이 필요하고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다른 모든 고객을 합친 것보다 중요한 고객이 하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애플이 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사는 게 아니라 공급사를 변모시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링 팀이 당신의 공장에 상주하고 품질 검사관들은 다른 어떤 고객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통과시킬 배치를 거부하며 그들의 사양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에 한계를 밀어붙이면서 제 시간에 대규모로 변명 없이 충족시키길 기대합니다. 애플 공급망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검증입니다. 당신의 기술, 제조 공정, 품질 관리가 소비자 가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또한 앞으로 몇 년간 막대하고 예측 가능한 매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일 아이폰 디스플레이 계약이 연간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BOE는 그 검증을 간절히 원했고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가장 새로운 공장들과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원, 한국과 일본 경쟁사에서 스카우트한 엔지니어들이 있었죠. 해마다 주요 아이폰 OLED 공급사가 되려고 밀어붙였고 해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2020년 BOE는 아이폰 12 인증을 시도했다가 애플의 품질 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패널 품질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색 정확도, 밝기 균일성, 대부분의 소비자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지만 애플은 반드시 잡아내는 미세한 결함들이 문제였습니다. BOE는 엔지니어들에게 돌아가 개선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2012년까지 마침내 아이폰 14의 애플 공급망의 자리를 확보했고 이것은 돌파구의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제조업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애플이 BOE가 패널 회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알려진 것은 이렇습니다.
BOE가 애플의 승인 없이 생산 공정에서 뭔가를 변경했고 애플이 이를 알아냈을 때 협상도 설명 요청도 없이 즉시 BOE의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애플의 세계에서 무단 수정은 사소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뢰 훼손입니다. BOE는 사과하고 수정했으며 결국 애플의 신뢰를 다시 얻었습니다. 2023년에는 아이폰 15용 패널을 공급하게 되었고 그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애플의 새 디자인은 디스플레이 상단의 알약 모양의 컷아웃을 특징으로 했는데 불규칙한 가장자리 주변에 정밀한 제조가 필요한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기능이었죠. BOE의 패널은 컷아웃 주변으로 빛샘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검어야 할 곳에 작은 밝기의 후광이 나타난 거죠. 또 하나의 품질 실패, 또 하나의 좌절이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쯤 되면 패턴은 거의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BOE가 애플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으면 그 일부만 납품하는 시기였죠. 아이폰 16 사이클에서 BOE는 약 4천만 개의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납품량은 700, 800만 개 사이 약속한 양의 대략 20%에 불과했습니다. 납품된 패널들은 사양을 충족했지만 BOE는 단순히 필요한 품질 수준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BOE의 명예 회복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였죠. BOE는 LTPO 기술 가변 주사율과 더 나은 전력 효율을 가능하게 하는 고급 백플레인에 투자했습니다. 애플의 초기 인증 테스트도 통과했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2025년 3분기 양산이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 BOE의 패널은 LTPO 구현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아 애플의 신뢰성 요구사항에서 탈락했습니다. 지연의 여지가 없는 생산 일정에 직면한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삼성이 그 빈자리를 채웠고 최종 숫자가 나왔을 때 BOE에게는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7 OLED 패널의 64.5%, 700만 개를 공급했고 LG 디스플레이가 34, 1% 300만 개를 공급했습니다. BOE의 점유율은 1.4%, 전체 약 9천만 개 중 겨우 130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이건 시장 지위가 아니라 반올림 오차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수년간 소문만 돌다가 이제 2026년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기기를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여러 공급사의 리스크를 분산하지도 BOE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아이폰의 독점 공급사로 선정되었고 초기 주문량은 100만, 1,500만 대로 추정됩니다. 독점입니다. 주요도 다수도 아닌 독점이요. 갤럭시 폴드 시리즈 제조에서 쌓은 6년간의 경험 주름을 최소화하고 힌지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장기 내구성을 보장하는 법을 배운 이 애플이 다른 곳에서 소싱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할 만큼의 전문성을 만들어냈습니다. OLED 맥북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6년 출시되는 14인치와 16인치 모델의 주요 공급사로 확정되었습니다. BOE가 서류상으로 삼성에 근접할 때마다 생산에서 뭔가가 깨지고 제 생각에 이 패턴은 두 회사 사이 격차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장비나 투자나 순수 기술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한 것의 절대적 한계에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축적된 지식, 수년이 걸려야 개발되고 돈으로 지름길을 만들 수 없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 리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해 남아있던 의문이 있었다면 미국 법정이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밝혀줄 참이었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이 기술업계 전체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영업비밀 유용에 관여했다는 것이었죠.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특정 BOE 제품의 미국 수입에 대한 14년 8개월 금지 조치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부 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보다 긴 기간입니다. ITC는 이런 금지 조치를 가볍게 내리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위법 행위의 증거를 발견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법률 사건은 복잡하고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BOE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취했는지, 어떻게 취했는지, 누구로부터 취했는지 이런 세부 사항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거나 합의 협상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결과입니다.
ITC가 최근 기억에 가장 긴 수입 금지 중 하나를 부과할 만큼 충분한 유용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2025년 11월, 삼성과 BOE는 합의에 도달했고, BOE는 향후 삼성에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기술 일부가 경쟁하려던 바로 그 한국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수입 금지는 이 합의의 일부로 해제되었지만 BOE의 명성에 가해진 손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간의 광범위한 경쟁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제 생각에 이건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불편한 이면을 드러냅니다. 수년에 걸친 기술 격차를 압축된 시간 내에 좁히려 하고 정부가 명시적인 결과 기대와 함께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면 지름길을 찾으려는 압박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어쩌면 경쟁사에서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면서 전문성 이상의 것을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위해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특허를 넓게 해석할 수도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이 실제로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중국 기술 기업이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불공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주장일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 패턴은 삼성 대 BOE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지만 기술 이전이 항상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제조사들에게 만들어내는 전략적 문제가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수단으로 성공적으로 기술을 획득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낸 학습 과정을 건너뛴 셈이 됩니다. 설계도는 있지만 조직적 지식은 없고 레시피는 있지만 뭔가 잘못되려 할 때의 직감은 없는 거죠. 이게 왜 BOE가 서류상으로는 삼성과 동일해 보이는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같은 수율이나 품질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작동하는지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격차에 대해 말하자면 삼성이 CES 2026에서 공개한 것, 그리고 왜 그것이 BOE의 87억 달러로도 여전히 살 수 없는 것을 대표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무대에 올라 최신 QD OLED 패널을 공개합니다. 피크 휘도사 500니트. 디스플레이 마니아가 아니라면 이 숫자가 별 의미 없을 수 있으니 맥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눈은 약 1만 니트 정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건 대략 정오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4,500니트는 거실에 있는 TV 화면에서 그 기준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HDR 콘텐츠가 패널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보일 만큼 밝고 삼성이 시청 경험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눈부심 방지 기술을 개발해야 할 만큼 밝습니다. 2025년에 출시된 이전 세대는 4형 니트를 달성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삼성은 밝기를 12.5% 더 끌어올렸고 이게 점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물리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준에서의 모든 추가 니트는 재료 과학, 열 관리, 제조 정밀도에서 기하급수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패널은 과구동되면 여러 대는 유기 화합물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밀어넣고 있고 더 밝아진다는 것은 낮은 출력 수준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던 수십 가지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의 2026년 플래그십 TV인 S95H는 이것을 표준 시청 모드에서 약 2700니트의 실제 성능으로 구현합니다. 작년 모델보다 대략 35% 더 밝죠. 이건 스펙 시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볼 때 실제로 체감되는 수준의 개선입니다. 하지만 순수 밝기보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QD OLED는 청색 OLED 발광체와 양자점층을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양자점은 빛을 놀랍도록 순수한 색으로 변환하는 미세한 반도체 입자입니다. 청색광이 적색 양자점에 닿으면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낸 것 중 가장 채도 높은 적색을 얻게 되고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기존 OLED를 칙칙해 보이게 만드는 생력과 OLED가 유명한 완벽한 블랙과 무한 명암비의 결합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이 기술을 다듬어 왔습니다. 유기 재료를 최적화하고 양자점 효율을 개선하며 수율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대규모로 제조하는 방법을 알아내면서요. CES 2026에서 그들은 또한 모니터용 V 스트라이프 아키텍처를 소개했는데 이는 360Hz 주사율과 OLED를 게이밍과 미디어 소비뿐 아니라 생산성 작업에도 실용적으로 만드는 텍스트 선명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수직 서브 픽셀 배열입니다.
그리고 A6 라인이 있는데 이건 TV 패널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TV 발표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은 아산의 세계 최초의 8세대 OLED IT온을 조용히 건설했습니다. 4조 1천억 원, 약 31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약 1천만 개의 노트북 크기 패널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애플, 델, HP, 레노버, 에이수스, MSI 등 프리미엄 컴퓨팅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A6 라인은 2025년에 출하를 시작해 2026년에 풀스케일 생산에 도달하며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공급사로 확정된 애플의 OLED 맥북 프로 출시와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그 노트북들이 시장에 나올 때 BOE의 B16 공장이 빨라야 2026년 말에나 맞출 수 있는 장비로 제조된 삼성 패널 위에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시장 지위는 놀랍습니다. 삼성 자체 보도자료에 인용된 옴디아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올레드 모니터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만 250만 장의 QD-OLED 모니터 패널을 출하했습니다. 더 넓은 IT OLED 영역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합계에서 삼성은 74%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 됩니다. 삼성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국내 경쟁사로 OLED 시장의 다른 영역을 조용히 지배해왔습니다. LG의 올렛 기술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백색 올렛 발광체와 컬러 필터 여러 발광층을 쌓는 텐덤 구조를 통해 4형, 4500니트 피크, 휘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TV 패널에서 1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52.4% 시장 점유율로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비주오 등 20개 이상의 TV 브랜드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를 합치면 숫자는 거의 말이 안 될 정도가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OLED 매출의 6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아니라 매출, 기술 리더십이 실제로 중요한 고마진 패널 시장에서 말입니다. OLED 모니터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은 99.8%이고 BOE와 기타 중국 제조사들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이폰 OLED 공급에서는 앞서 논의한 대로 한국이 98.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성능의 최첨단을 대표하는 기술인 QD-OLED에서 한국의 생산 점유율은 100%입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어디에도 QD-OLED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BOE의 87억 달러 공장은 인상적이지만 삼성이 2년 전에 출하하던 기술을 만들고 있고 한국이 이미 거의 완전한 지배를 확립한 시장을 위한 것입니다. B16 라인은 빨라야 2026년 말에나 양산에 도달할 텐데 그때쯤이면 삼성의 A6는 거의 1년 가까이 풀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기술 리더십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단순히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항상 당신의 이전 세대를 쫓아다니게 만들 정도로 앞서 있는 것이고 격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BOE의 B16 공장은 결국 가동될 겁니다. 모든 것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말에요. 그리고 노트북과 태블릿용 8세대 OLED 패널 생산을 시작하며 삼성의 A6 라인과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 사양은 비슷해 보일 것이고 기판 크기도 비슷할 것이며 생산 능력도 비슷한 범위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류상 사양으로 고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수율이, 품질 일관성이, 그리고 새벽 이시에 생산 라인이 멈췄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고객을 얻게 합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삼성의 OLED 수율은 약 80%인 반면 BOE는 제품과 정보 출처에 따라 50-70% 사이입니다. 이 격차가 극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대량 제조에서는 이익과 손실의 차이입니다. 품질 검사에서 탈락하는 모든 패널은 태워버리는 돈이고 삼성 규모로 운영할 때는 수율 몇 %포인트 개선만으로도 연간 수억 달러로 환산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임원의 발언이 업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간의 기술 격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약 1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높은 쪽 추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 분석가들은 제품 역량 기준으로 12-18개월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12-18개월이 계속 리셋된다는 겁니다. 중국 제조사들이 한 기술의 격차를 좁힐 때마다 한국 기업들이 다음 기술을 소개하고 목표는 계속 움직입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쳐 65조 원, 약 49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이었죠. 명시적 목표는 50%, 글로벌 시장 점유율 달성과 2027년까지 한국의 기술 리드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추가로 500억 원이 정부 RD 자금으로 특별 배정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산업 정책이며 한국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전략 자산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략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전략은 LCD에서 훌륭하게 작동했는데 중국이 시장에 진입할 때 LCD는 이미 성숙한 기술이었고 혁신 곡선이 평탄해졌으며 제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주요 경쟁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때는 돈과 규모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OLED는 다릅니다. 기술이 여전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매년 새로운 재료,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제조 기술이 등장하며 QD-OLED는 2022년까지 상용 제품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텐덤 OLED 구조는 이제 막 양산에 들어가고 있으며 마이크로 LED가 대기 중입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정의되는 시장에서 리더가 페이스를 정하고 추격자들은 항상 리더가 2년 전에 해결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BOE는 결국 중급 제품용으로 경쟁력 있는 OLED 패널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물량 숫자는 산업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점점 더 인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마진을 만들어내고 가장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며 프리미엄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영역에서 한국은 단순히 위치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4500니트는 단순한 사양이 아닙니다. 최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정의하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1991년 삼성은 모든 의미 있는 특허와 공정을 보유한 일본 경쟁사들보다 수년 뒤처진 절망적인 후발주자로 LCD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1999년까지 글로벌 LCD 생산 1위에 도달하고 첫 번째 주요 애플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중국 보조금이 LCD 수익성을 파괴하는 상황에서 삼성은 한 번도 상업적 규모로 제조된 적 없는 기술인 QD-OLED에 거의 1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2년까지 LCD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20년 넘게 지배하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삼성은 4500니트 QD-OLED를 공개하는 동안 BOE에는 또 다른 애플 인증 테스트에서 탈락하고 자신들이 추월하려던 한국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며 영업비밀,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35년입니다. BOE의 87억 달러로도 복제할 수 없는 전문성을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35년간 문제를 해결하고 엔지니어를 훈련시키고 수율을 최적화하며 가능한 것의 절대적 한계에서 제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배운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고 공장과 장비를 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들이 놓친 것은 그 공장들에 내재된 조직적 지식, 모든 결함을 학습 기회로 삼는 엔지니어링 문화, 그리고 경쟁자들이 단기 마진을 쫓는 동안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투자하는 전략적 인내심이었습니다. 어떤 강점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얻을 수만 있죠. 한 번의 생산 가동마다, 해결된 하나의 문제마다, 한 세대의 기술마다. 4500니트는 그냥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표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산업을 세운 게 아니라 성을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 심층 분석이 재미있으셨다면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경쟁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